대청제국의 찬란한 황혼을 이끌던 거륭제의 시대가 저물고 19세기 초입에 들어서자 전 세계의 은을 집어삼키며 난공불락의 거인처럼 서 있던 청나라의 심장부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독약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양의 대포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성의 견고한 빗장을 허물고 대제국을 뿌리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것은 달콤하면서도 기괴한 향기를 풍기며 대륙을 덮친 의문의 검은 연기,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와의 차 무역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양의 은을 뜯기며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대영 제국은 이 위험한 금융의 불균형을 단 한순간에 뒤집을 잔혹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 대규모로 재배한 마약, 아편을 청나라 대륙으로 밀수출하겠다는 악마의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일찍이 아편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법으로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으나 영국의 무역 상인들은 광동성 인근 바다에 거대한 무장 선박을 띄워놓고 청나라의 부패한 관료들과 밀무역 상인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먹이며 밤마다 수천 자루의 아편 상자를 대륙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편이 전파되는 속도는 가히 파멸적인 대재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성 안에서 따분한 일상을 보내던 황실의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이 호기심에 아편 파이프를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몽환적인 연기 속에서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는 지독한 쾌락을 맛본 지배층은 급속도로 아편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이 독극물의 오염은 순식간에 조정을 넘어 대륙의 대동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국의 관공서에서 행정을 처리해야 할 관리들이 아편굴에 엎드려 침을 흘렸고 국경을 지켜야 할 팔기군과 노경의 정예 병사들마저 총 대신 아편 파이프를 손에 쥔 채 흐려진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길거리의 천한 마부와 농민,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아편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는 기괴한 풍경이 대륙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 검은 연기는 청나라가 100년 동안 쌓아 올린 눈부신 경제적 기틀을 단 한순간에 파산상패로 몰고 갔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의 은이 청나라로 밀려 들어왔으나 이제는 수천만 명의 중독자들이 아편을 사기 위해 매년 수천만 냥의 은화를 영국 상인들의 손에 쥐어주며 국외로 역수출하는 처참한 금융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륙 내부의 은이 바닥나자 시장의 물가는 통제불능으로 폭등했고 국가의 재정장구는 순식간에 불적자로 물들었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 처참한 파멸을 바라보던 제8대 황제 도광제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군대는 무력화되었고 국고는 텅 비었으며 수억 명의 백성들은 산송장처럼 변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도광제는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검은 연기 속에서 스스로 멸망할 것임을 직시했습니다. 황제는 조정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대로 수십 년이 더 흐른다면 대청제국에는 외세를 막아낼 군사 한 명 남지 않을 것이요. 군대를 먹여 살릴 은화 단 한 냥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악마의 연기를 대륙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대제국을 좀먹던 이 잔혹한 아평의 장막은 이제 자금성의 침묵을 깨고 대륙의 운명을 건 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면 충돌의 카운트다운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839년 3월 영국의 아편 밀수로 인해 온 대륙이 산송장처럼 썩어가던 바로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청나라 남방의 거대한 무역항구 광동성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인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황제 도광제로부터 아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전권을 부여받은 흠차 대신 바로 명신 임칙서였습니다. 임칙서는 자금성에 부패한 대신들이 영국 상인들과 결탁하여 뒷돈을 챙길 때 홀로 청렴함을 유지하며 대륙의 리얼리즘을 직시하고 있던 무서운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광동성에 도착한 임칙서는 군대를 움직여 아편이 보관되어 있던 서양 상인들의 거점과 무역 창고인 공행을 단 한순간에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서양 상인들을 향해 서슬퍼런 어명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대륙의 백성들을 중독시켜 뜯어간 은화가 이미 하늘에 닿았다. 지금 당장 너희가 가진 모든 아편을 조건 없이 관청에 바치고 앞으로 단 한 자루의 아편이라도 다시 밀수할 경우 목을 베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 이를 거부한다면 단 한 명도 이 항구를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영국의 수석 무역 감독관이었던 찰스 엘리엇과 서양 상인들은 처음에는 코방기를 뀌었습니다. 과거의 청나라 관료들처럼 적당히 은화를 찔러주면 물러설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칙서는 단 한 푼의 뇌물도 통하지 않는 철혈의 대신이었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진짜 군대의 칼날이 목을 죄어오자 결국 영국 상인들은 백기를 들고 자신들이 숨겨두었던 가공할 양의 아편을 고스란히 밖으로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자그마치 2만 상자, 무게로는 1,400여 톤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마약의 산더미였습니다. 1839년 6월 3일 광동성 호문 백사장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웅장한 마약 화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임칙서는 아편을 단순히 불태우면 그 연기가 다시 백성들을 중독시킬 것을 우려하여 바닷가에 거대한 연못을 파고 소금물과 석회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2만 상자의 아편을 가차없이 그 연못 속에 던져 넣어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분해한 뒤 찌꺼기를 바다 너머로 쓸어버렸습니다. 대륙을 좀먹던 검은 독약이 푸른 바다의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통쾌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도덕을 논하며 세월을 보낼 때 청나라의 임칙서는 법과 실력으로 거대한 외세의 독점을 격파하는 무서운 결단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임칙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당신의 나라에서도 금지한 마약을 어찌 중화제국의 백성들에게 팔아 이익을 취하느냐는 날카로운 친서를 보내며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롭고 위대한 아편 폐기 사건은 오만에 가득 차 있던 서양의 거인 영국의 심장에 거대한 분노의 도끼를 품게 만든 치명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엄청난 사유재산과 무역 주도권을 빼앗긴 영국 상인들은 런던으로 달려가 의회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만적인 청나라 놈들이 대영 제국의 신성한 재산권을 유린하고 상인들을 협박했다. 군함을 보내 저 무식한 오랑캐들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영국 의회는 치열한 경론 끝에 역사상 가장 부도덕하고 잔혹한 전쟁인 아편 전쟁의 군비 승인안을 단 9표 차이로 가결시켰습니다. 영국의 최신식 정예 군함과 가공할 대포를 장착한 증기선들이 대청제국의 목통을 끊기 위해 인도양을 건너 거친 물살을 가르며 북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칙서가 내린 정의로운 벼락은 역설적이게도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청나라의 거대한 빗장을 피비추로 부수어버릴 가혹한 대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840년 6월 대영 제국의 최신식 전함과 정예 해군으로 구성된 거대한 원정 함대가 마침내 청나라 광동성 앞바다를 피비추로 물들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된 군사강국 영국과 100년 동안 오만함 속에 잠들어 있던 동양의 거인 청나라가 인류 역사의 패권을 두고 격돌한 제1차 아편전쟁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도강제와 대신들은 서양의 장사치들이 감히 대국의 군대와 맞설 수 없을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으나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처참한 판타지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자금성의 지배층이 자랑하던 팔기군과 노경의 수십만 대군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칙서가 단단히 방어선을 구축한 광동성을 피해 북상한 영국의 함대들은 청나라의 취약한 해안선을 따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철제 증기선 네메시스호를 비롯한 수십 척의 군함들은 청나라 수군이 가진 구식 나무배들을 향해 가공할 사거리를 자랑하는 한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청나라의 대포들은 사거리가 짧아 영국의 군함에 닿지도 못한 채 바다에 떨어졌고, 영국의 함포들은 청나라의 해안 요새와 성벽을 두구처럼 처참하게 부수어 나갔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의 전투 역시 가혹한 도살장에 가까웠습니다. 만주족의 정예 8기군들은 말 위에서 활을 쏘거나 화승총을 쥐고 돌격했으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영국의 정교한 근대식 소총과 대포에 일사불란한 집중포화였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화승총에 화약을 넣고 불을 붙이기 위해 쩔쩔매는 사이 영국군은 분당 수발씩 탄원을 쏟아내며 청나라의 대영을 뼈째로 와해시켰습니다. 청나라의 사령관들은 오랑캐들이 간사한 사수를 부린다며 백성들의 똥오줌을 모아 대포에 바르는 등 기괴한 미신에 매달렸으나 서양의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낸 리얼리즘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국 함대는 정남 쪽의 광동을 시작으로 하문, 영파, 정해 등 청나라 남방의 핵심 항구 도시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거침없이 북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청제국의 경제적 생명줄이자 곡창지대의 대동맥인 양쯔강과 대운하의 교차점, 진강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렸습니다. 남방의 막대한 세금과 곡식이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뼈째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도광제는 공포에 주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영국 군함들이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 대운하의 중심이자 명남의 상징인 난징 성벽 아래에 대포를 정조준하자 자금성의 절대 권력은 단 한순간에 파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천하의 중심은 중화 청나라다 라며 눈먼 중화 사상에 갇혀 지낼 때 바다 너머 대륙에서는 동양을 지배해온 거대한 거인이 서양의 일개 원정 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목줄이 잡히는 역사적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이 자랑하던 철혈 기강과 압도적인 인구수는 금배식 화포와 증기선이라는 거대한 무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품에 불과했음이 전 세계에 폭로된 것입니다. 찰랑했던 대청제국의 위엄은 영국의 포탄 연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1842년 8월 29일 양쯔강의 거친 물살 위에 떠있는 영국의 최신식 전함 코널리스호의 선상 위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잔혹하고도 굴욕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포 앞에 양쯔강의 목통이 끊기고 난징 성벽까지 포위당하자 공포에 질린 자금성의 청나라 황실은 결국 정권대사 기영을 파견하여 영국의 정권공사 포팅어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청제국 300년 역사상 최초로 서양 열강에게 무릎을 꿇고 주권을 난도질당한 최초의 불평등 조약, 난징 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대청제국의 뼈대를 통째로 부수어버리는 가혹한 금융적, 영토적 약탈이었습니다. 융제 시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은을 쥐고 흔들며 서양 상인들은 오직 광동 항구 하나에서만 장사하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청나라의 오만함은 단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청나라는 영국의 강요에 의해 광동뿐만 아니라 하문, 복주, 영파, 그리고 대륙의 거대한 경제적 심장이 될 상하이까지 총 5개의 핵심 해안 항구를 강제로 열어젖혀야 했습니다. 서양의 물건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아편이 아무런 제약 없이 대륙의 심장부로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지옥문이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나라 황실에게 지독한 치욕을 안겨준 것은 영토의 강탈과 천문학적인 배상금 그 자체였습니다. 청나라는 남방의 작은 어촌섬에 불과했던 홍콩을 대영 제국에게 영원히 넘겨준다는 하량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이는 중화제국의 거대한 영토가 서양 오랑캐의 칼날에 의해 사사로이 잘려나간 역사상 최초의 피비린내 나는 선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직서가 폐기한 아편의 값과 전쟁 비용, 공행의 부채를 명목으로 자그마치 2100만 냥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화를 영국에 고스란히 바쳐야 했습니다. 아버지 옹정제와 할아버지 간이제가 피땀 흘려 모으고 거룡제가 탕진하다 남은 황실의 마지막 금고가 영국의 배 위로 무참하게 쏟아져 내려간 것입니다. 이 난징 조약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에서 패해 돈을 물어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체결된 호문조약 등을 통해 영국 상인이 청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청나라,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영사재판권과 영국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최혜국 대우까지 뼈째로 털려나갔습니다. 100년 동안 자금성의 붉은 벽 뒤에 숨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며 저들은 미개한 오랑캐라 자위하던 청나라의 중화사상은 서양의 정교한 국제법적 사기극과 압도적인 화력 앞에 완벽하게 파산당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낡은 성리학적 예법을 논하며 대륙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을 때 청나라는 서양 열강들이 언제든 찾아와 고기를 썰듯 대륙을 쪼개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뷔페식 정원으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난징 조약으로 대륙의 문이 처참하게 찢어지자 영국의 승리를 지켜본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서양의 거인들 역시 군함을 몰고 자금성의 목덜미를 겨누며 똑같은 치욕적인 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했던 대청제국의 거대한 지붕 위로 몰락의 시커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이 잔혹한 리얼리즘의 서막은 머지않아 압록강, 남쪽의 한반도 땅까지 거대한 패닉과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42년 말 압록강 국경을 넘어 베이징을 다녀온 연행사들이 한양의 대궐 조정에 피를 말리는 긴급 첩보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조선의 왕과 사대부들의 심장을 단 한순간에 얼려버릴 만큼 파멸적인 충격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천하의 중심이자 우주의 우산이라 믿었던 대국 청나라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서양의 바다오랑캐인 영국에게 단 한 판 만에 뼈째로 탈탈 털려 무릎을 꿇었다는 대재앙의 소식이었습니다. 황제가 도망치듯 항공문서에 도장을 찍고 홍콩이라는 땅을 빼앗겼다는 소식은 한반도 전체를 거대한 공포와 패닉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청나라는 비록 과거에는 오랑캐였을지언정 현재는 중화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거대한 바위이자 문명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이
이름도 낯선 서양의 양이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은 100년 동안 구축해온 성리학적 세계관과 도덕적 명분론의 뼈대가 뿌리째 흔들리는 지각변동이었습니다. 한양의 조정에서는 청나라가 무너졌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냐는 격렬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만징조약으로 대륙의 문이 찢어지자마자 한반도의 삼면 바다에도 괴물처럼 생긴 커다란 서양의 이양선들이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고래잡이 배와 군함들은 조선의 해안선에 마음대로 닫혀내리고 함포를 쏘아대며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양 귀신들이 밀고 들어와 사람의 누나를 빼가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기괴한 유언비어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시장의 물가는 요동쳤고 지방의 관청들은 이양선이 나타날 때마다 군대를 소집하느라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국이 무너지는 거대한 정세의 파편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의 목덜미를 가차없이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는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정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극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던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권위를 허수아비로 만든 채 자신들의 가문을 채울 뇌물과 매관매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륙이 영국의 대포 아래 난도질 당하고 서양의 거인들이 몰려오는 역사적 리얼리즘 앞에서도 세도 가문의 대신들은 법과 예법을 지키면 저 양이들도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이라는 잔혹한 수탈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는데 지배층은 다가오는 세계사의 거대한 폭풍을 막아낼 국방력이나 외교 전략을 단 한 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청제국의 위험이 포탄 연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반도가 공포의 패닉에 갇혀 갈팡질팡하던 바로 그 절박한 순간 자금성의 몰락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조선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칼날을 갈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실의 종친이자 세도 가문의 살벌한 감시를 피해 상갓집계를 자처하며 시장바닥을 구르던 푸문화 이하응이었습니다. 훗날 흥선대원군이라 불린 이 지략가는 서양 열강의 압도적인 화력과 청나라의 치욕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머지않아 다가올 자신만의 시대에 조선의 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잔혹하고도 고독한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1863년 12월 세도 정치의 극심한 부패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조선의 대궐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조대비와의 치밀한 막후 결탁을 통해 자신의 어린 둘째 아들 명복을 왕위에 올리는 데 성공한 인물. 바로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절대 권력을 움켜쥔 것입니다. 상갓집 개라 불리며 멸시를 견뎌내던 이 풍운하는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마자 안동 김씨 가문을 단 한순간에 숙청하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며 제국의 기틀을 새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이 마주한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파멸 직전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청나라는 이미 제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진이 함락되고 황제의 정원인 원명원이 불타버리는 치욕을 당한 상태였고 북쪽 국경선에는 서양의 거인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며 조선의 목덜미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도 프랑스와 영국의 함대들이 대포를 쏘아대며 당장 문을 열라고 협박했습니다. 대국 청나라가 서양의 화력 앞에 뼈째로 털려나간 청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대원군은
천하의 운명을 건 고독한 주사위를 던져야 했습니다. 대원군의 결단은 단호하고도 철저한 철혈의 쇠국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를 단순히 미개한 오랑캐의 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은 청나라의 선례를 보며 서양의 종교 천주교와 상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국가의 재정과 주권이 난징조약처럼 처참하게 찢어질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1866년 대원군은 조선 내부에 번지던 천주교를 피빛으로 탄압하는 병인박해를 단행했고, 이에 분노하여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 군대를 병인 양요를 통해 사력을 다해 밀어내었습니다. 이후 뒤이어 미국 군함들이 대포를 앞세워 쳐들어온 신미 야뇨 때에도 대원군은 어제연 장군과 군사들이 장렬히 전사하는 피해 사투 속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양의 거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의 화약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1871년 4월, 대원군은 한양을 비롯한 전국의 핵심 길목에 거대한 돌비석을 쾅쾅 박아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도끼를 전 세계에 공포한 불멸의 증거가 바로 척화비였습니다. 비석의 표면에는 서슬퍼런 글자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 척화비는 단순히 눈을 감고 귀를 막겠다는 무식한 오랑캐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자본을 앞세워 약소국을 사냥하러 다니던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트렌드 속에서 청나라처럼 허무하게 목줄을 잡히지 않기 위해 온 나라의 척추를 하나로 묶어 세우려 했던 대원군만의 가장 가혹하고도 처절한 방어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척화비를 세우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그며 승리의 도치감에 젖어 있던 바로 그 무렵, 바다 너머 대륙의 자금성에서는 서양의 대포보다 훨씬 기괴하고 광기 어린 내부의 괴물이 눈을 뜨며 대청제국을 수천만 명의 피비린내 나는 지옥도로 밀어넣을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서양 열강의 거대한 은화 보따리를 탈리고 남방의 문이 찢어진 대청제국. 자금성의 도광제와 대신들이 영국에 바칠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기 시작하자 대륙 남부의 민심은 문자 그대로 폭발 직전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천재지변과 굶주림, 그리고 청나라 조정의 잔혹한 수탈 속에서 절망하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서양의 대포보다 훨씬 기괴하고 파멸적인 광기의 불씨를 던진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수전. 향후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전인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광기의 교주였습니다. 관공성 출신의 가난한 한족 선비였던 홍수전은 과거 시험에 무려 4번이나 낙방하며 극심한 정신적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칠성하여 자리에 누워 고열에 시달리던 그는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황금빛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자신에게 파멸의 검을 쥐어주며 대륙의 악마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했고, 그 곁에 서 있던 중년의 사내가 자신을 동생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서양 선비가 전해준 기독교 소책자를 읽은 홍수전은 거대한 도파민적 확신에 휩싸였습니다. 꿈속의 노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신에게 말을 건 사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따라서 자신이 바로 예수의 친아우라는 기상천외한 사이비 종교적 계시였습니다. 1843년 홍수전은 남방의 광서성 일대에서 만민이 평등하게 먹고 사는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외상제회를 조직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무능과
한족 차별에 신음하던 굶주린 농민들과 불황자,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이 기묘한 예수의 아우디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851년 정월, 세력을 키운 홍수전은 마침내 만주족 오랑캐들을 몰아내고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며 태평천국의 건국을 선포하고 청나라 황실을 향해 거대한 반란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태평천국군의 기세는 자금성의 지배층을 경악하게 만들 만큼 파죽지세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늘어뜨려 장발적이라 불린 반란군들은 토지를 평등하게 나누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며 전 세계의 은과 재물을 공평하게 누리자는 강력한 슬로건을 앞세워 대륙 남부를 피빛으로 휩쓸었습니다. 아편에 중독되어 썩어 들어가던 청나라의 팔기군과 노경의 정예부대들은 이 광기에 찬 농민군대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 불과 2년 만인 1853년 3월, 홍수전의 대군은 대륙의 거대한 상징이자 명남의 중심인 난징남경을 함락시키고 그곳을 태평천국의 수도인 천경으로 선포했습니다. 대청제국의 허리가 단 한순간에 동강이 나버린 가공할 정세의 대격변이었습니다. 난징을 장악한 홍수전은 스스로를 천왕의 자리에 올려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며 타락해갔고 제국의 남방 전체는 청나라 관군과 태평천국군이 서로의 목을 베어넘기는 지옥 같은 도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돈을 쥐고 흔들던 대청제국이 외부의 침략을 넘어 내부에서 솟구친 광기의 괴물에 의해 뼈대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청나라 황실은 전대미문의 파멸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만주족 최정예 팔기군과 한족 정규군인 노경은 이미 아편과 사치에 찌들어 반란군의 깃발만 보아도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쁜 헛개비들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실의 정규군대가 완벽하게 무력화된 이 절박한 파산상패의 위기 속에서 청나라를 멸망의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대륙에 리얼리즘을 쥐고 일어선 인물은 만주족 장수가 아닌 한족 출신의 정통 유학자, 바로 증국번이었습니다. 호남성 출신의 명망 높은 관료이자 성리학의 대가였던 증국번은 태평천국이 내건 남녀평등과 토지분배, 유교 전통의 파괴라는 슬로건을 중화문명 전체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악마의 광기로 규정했습니다. 1853년, 증국번은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호남성 일대의 향촌 선비들과 농민들을 뼈대로 삼아 강력한 사적 무장 조직인 상군, 현군, 호남향군을 조직했습니다. 그것은 관청의 돈으로 움직이는 썩은 군대가 아니라 대배로 내려온 자신들의 토지와 유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무서운 이념적 정예, 철혈 군대였습니다. 증국번의 군사 전략은 지독하리만치 냉정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태평천국군의 광기 어린 돌격에 맞서 섣불리 야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항군은 반란군이 장악한 성 주위에 거대한 참호와 목책을 겹겹이 쌓아 올린 뒤 적들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말려 죽이는 방어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전전이 1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대륙의 들판은 수천만 명의 시신과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증국번은 반란군에 가담한 고을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샅샅이 찾아내어 목을 베고 부덩이에 묻어버리는 잔혹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그를 증할배 정체두라 부르며 저승사자처럼 두려워했습니다. 1864년 7월,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증국번이 이끄는 상군과 그의 제자 이홍장이 이끄는 회군이 태평천국의 수도
천경 난징을 철저하게 포위했습니다. 내부의 극심한 권력 암투와 굶주림 속에서 교주 홍수전이 의문의 독약을 마시고 쓸쓸히 숨을 거두자 빗장이 풀린 난징 성벽이 상군의 가공할 대포 앞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온 관군들은 100년 동안 쌓인 분노를 폭발시키며 태평천국의 잔당 수십만 명을 단 하루 만에 도륙했고 양쯔강은 시체와 붉은 피로 가득 차 흘러내렸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대륙을 찢어발기며 2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내전이 청나라 황실의 피비린내 나는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척화비의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바다 너머 청나라는 나라를 구한 주인공이 만주족 황실이 아닌 한족 관료들과 그들의 사병, 조직 향군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의 뒤틀림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증국본의 위대한 진압극은 청나라의 숨통을 간신히 연장해 주었으나 이는 동시에 자금성의 만주족 조정이 더 이상 대륙 전체를 통제할 군사적 실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내부의 괴물을 진압하기 위해 한족 군벌들에게 군사권을 통째로 넘겨준 청나라 황실의 이 아슬아슬한 타협은 머지않아 서양의 거인들이 다시 한번 자금성의 목덜미를 잡고 베이징을 불바다로 만들 때 제국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지를 예고하는 시한폭탄에 째깍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청나라가 남방에서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대한 내부의 괴물과 피비린내 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바다 너머 서양의 거인들은 대륙에 찢어진 문틈을 더 크게 벌리기 위해 또 다른 잔혹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아편전쟁과 난징 조약으로 대륙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만큼 아편과 모직물이 대륙 내부에서 미친 듯이 팔리지 않자 지독한 재정적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대륙 전체를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언제든 군함을 출력시킬 기회의 덫을 갈고 있었습니다. 1856년 10월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치명적인 도하선이 당겨졌습니다. 광동성 앞바다에서 청나라 관군들이 밀수선을 단속하던 중 영국 국기를 달고 있던 한족 상인들의 배인 에로호를 납포하고 선원들을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측은 청나라 관군이 대영 제국의 신성한 국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모욕했다는 해괴한 꼬투리를 잡아 격렬한 항의를 쏟아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프랑스 역시 청나라의 금령을 어기고 대륙 내부에서 뒤밀리에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 신부 오귀스트 샤프들렌이 관청에 잡혀 처형당하자 이를 빌미로 영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청제국의 목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서양의 두 거인이 연합하여 출격한 제2차 아편전쟁 에로후 전쟁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영프연합군의 화력은 과거 제1차 아편전쟁 시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최신식 스팀 증기선과 가공할 중화기로 무장한 연합함대는 남방의 광동을 단숨에 초토화시킨 뒤 거침없이 북상하여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관문인 텐진천진의 다구요새를 향해 포탄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만주족의 황제 한풍제는 뒤늦게 만주족 최정예 기병부대를 출격시켜 저항해 보았으나 서양 군대의 일사불란한 근대식 소총 진영과 쏟아지는 화포의 장막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말 위에서 활을 쏘며 돌격하다가 서양의 포탄 연기 속에서 짓밟히는 참혹한 리얼리즘의 도살장이 펼쳐졌습니다. 1860년 10월 마침내 자금성의 지배층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재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푸연합군이 대청제국의 신성한 심장부이자 수도인 베이징의 성벽을 부수고 도성 안으로 당당하게 행진하며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26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세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았던 자금성의 붉은 벽이 서양의 군합 아래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제 한풍제는 연합군이 도성에 진입하기 직전 자신의 후궁들과 대신들을 이끌고 북쪽의 피서산장으로 비참하게 도망쳤고, 베이징의 황궁과 도섬은 주인을 잃은 채 서양 군대 세력의 칼날 앞에 맨몸으로 노출되었습니다. 1860년 10월, 영푸연합군의 군화 발알에 짓밟힌 베이징 북서쪽 변방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대화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의 사령관들은 청나라 조정이 서양의 외교관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보복의 명분을 내세워 강희제부터 걸륭제에 이르기까지 대청제국의 황제들이 150년 동안 전 세계의 부와 기술을 갈아넣어 완성했던 지상 최고의 낙원이자 황실 정원인 원명원을 통째로 불태우라는 냉혹한 군령을 내렸습니다. 원명원은 단순히 거대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동양의 정교한 정원 건축 기술과 서양 예수의 선교사들이 전수한 대리석 분수대 등 동서양 문명의 정수가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던 정원 중의 정원이자 인류 문화유산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들은 그 눈부신 베리석 기둥 사이를 누비며 거릉제가 전 세계에서 긁어모았던 황금 불상, 무수한 보석, 그리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고문서들을 닥치는 대로 자루에 가득 채워 약탈했습니다. 약탈이 끝나자 수천 명의 연합군이 일제히 횃불을 던졌고, 원명원은 단 사흘 밤낮 동안 거대한 불길과 검은 연기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청제국 최고의 전성기를 상징하던 눈부신 보물창고가 단 한순간에 시커먼 잿더미와 돌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원명원의 처참한 불꽃이 베이징의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제국을 버리고 북쪽 만주 변방의 열아피서 산장로 도망쳤던 황제 한풍제는 지독한 공포와 배신감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신의를 모신 수도 베이징이 서양 오랑캐들에게 점령당하고 황실의 상징인 원명원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피를 토하며 절망했습니다. 한풍제는 자금성으로 돌아갈 군사적 실력도 서양의 대포를 막아낼 자본도 없는 자신의 무능한 리얼리즘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열하의 차가운 편전 침소 위에서 밤마다 아편 연기와 독주에 의존해 고통을 잊으려 발버둥치다 이듬해인 1861년 8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타양에서 눈을 감자 베이징의 자금성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거대한 난파선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풍제의 뒤를 이어 용상에 올라앉은 인물은 고작 6살에 불과한 어린 소년, 동치제였습니다. 황권이 완벽하게 파산당하고 서양 열강의 칼날이 자금성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던 이 절박한 역사의 암흑기 속에서 죽은 황제의 뒤편에 서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독점욕을 불태우며 독사처럼 눈을 뜨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동치제의 친어머니이자 향후 50년 동안 대청제국의 숨통을 쥐고 흔들며 제국을 완벽한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여제 서태후였습니다. 원명원의 불꽃과 황제의 비참한 죽음은 대청제국의 전성기가 완전히 끝났음을 공포하는 종소리이자 자금성의 깊은 어둠 속에서 더 거대하고 끔찍한 피해 숙천극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죽은 한풍제는 눈을 감기 전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숙순을 비롯한 8명의 대신들을 찬양 정무대신으로 임명하여 권력을 맡겼습니다. 숙순은 만주족 귀족 세력을 이끄는 냉혈한 정치 메커니즘의 대가였고 그들은 어린 황제를 꼭두각시로 앉혀둔 채 자금성의 모든 권력을 통째로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만한 대신들이 자금성의 장막 뒤에서 자신들의 시대를 꿈꾸고 있을 때 그들의 목덜미를 겨냥해 가장 날카로운 동미를 갈고 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풍제의 전궁 황후였던 자안 황후 동태후였고 또 한 명은 어린 동치제의 친어머니이자 지독한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자이황후,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특히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던 서태후는 자신이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숙순일파에게 밀려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자 가슴속에 핏빛 복수극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채 베이징 자금성에 남아 서양 열강과의 외교 협상을 주도하던 한풍제의 명석한 동생 공친왕 혁은에게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 거대한 권력 찬탈의 덫을 놓았습니다. 1861년 9월 마침내 사냥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풍제의 영여상녀를 메고 열하를 출발해 베이징으로 돌아오던 숙순일파는 두 황후와 황제가 먼저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태후와 공친왕이 짜놓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먼저 도착해 군사권을 장악한 서태후와 공친왕은 숙순일파가 도성에 발을 들이는 바로 그 순간 황제를 핍박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가공할 대역죄의 명분을 들이대며 8명의 섭정 대신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청제국의 후반기 역사를 완벽하게 집어삼킨 피해 쿠데타 신유정변이었습니다. 서태후의 결단은 잔혹하리만치 신속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된 숙순의 목을 베어 베이징 채시구 형장에 내걸게 했고 나머지 핵심 공신들에게는 자결을 강요하거나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며 단 하루 만에 대신 세력을 뼈째로 와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운 공친왕에게 의정왕의 지위를 주어 조정을 장악하게 한 뒤 자신은 자안 황후와 함께 어린 황제의 등 뒤에 거대한 황색 장막을 들이우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제국의 절대 권력을 제 손으로 쟁취해낸 것입니다. 신유정변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제국의 영토나 백성들의 고열쯤은 언제든 서양 열강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무서운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녀가 붉은 장막 뒤에서 제국을 쥐고 흔드는 동안 대청제국의 명목상 지배자였던 황제들은 그 찬란한 황금 왕좌 위에서 단 한순간도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한 채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다름 아닌 서태후 자신의 친아들 제9대 황제 동치제였습니다. 10대가 되어 친정을 할 나이가 된 동치제는 어머니의 숨막히는 감시와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항했습니다. 특히 서태후는 동치제가 아끼던 황후를 극도로 미워하며 황제의 침소까지 제멋대로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이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 동치제는 자금성을 탈출해 베이징의 어두운 유곽과 아평구를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로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75년 정월, 동치제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지독한 천연두의 고통 속에서 고작 19의 나이로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의문의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서태후는
눈물 대신 권력의 장부를 먼저 펼쳤습니다. 자신의 수렴청정을 이어가기 위해 그녀는 종친 중에서 고작 4살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양자로 입적시켜 다음 왕좌에 앉혔으니 그가 바로 청나라의 제10대 황제 광서제였습니다. 광서제의 운명은 그의 사촌형이었던 동치제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눈물겨운 비극이었습니다. 광서제는 어린 시절부터 서태후의 날카로운 눈빛 아래에서 공포에 떨며 자라났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황제의 위엄을 보이려 하면 서태후는 호통을 치며 그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1889년 광서제가 성인이 되어 면목상의 친정을 시작했을 때 제국은 이미 서양 열강과 일본의 침략 앞에 사지가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직시한 광서제는 캉유웨이 등 젊은 개혁파 선비들과 손을 잡고 법과 제도를 근대식으로 바꾸려는 변법 자강운동을 일으키며 서태후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사의 머리를 밟은 치명적인 악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느낀 서태후는 1898년 군벌 원세계를 포섭하여 군대를 움직였고 단 100일 만에 광서제의 개혁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술정변이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자금성 인근의 작은 섬인 영대에 잔혹하게 감금해버렸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도성 한복판에서 죄인처럼 갇힌 채 날마다 서태후가 보내는 감시원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썩어 들어가는 기괴한 리얼리즘의 감옥이 완성된 것입니다. 1860년대 초 태평천국의 만이라는 사상 최악의 매전을 간신히 진압하고 제2차 아편전쟁의 참혹한 포연 속에서 가까스로 숨을 돌린 대청제국 조선은 거대한 생존의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서양 열강에 가공할 한포와 군대 세력 앞에 자금성의 목덜미가 찢겨나가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한족 출신의 명신들, 즉 증국번, 이홍장, 좌종당 등은 이대로 가다간 중화의 문명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살려내기 위해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무기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대규모 근대화 개혁의 깃발을 치켜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30년 동안 대륙을 요동치게 만든 양무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양무파 관료들이 내건 개혁의 핵심 슬로건은 중체서용이었습니다. 즉, 중화의 위대한 유교적 도덕과 정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체, 서양의 오랑캐들이 가진 편리한 기술과 무기만을 가져와서 사용하자는 아주 편리하고도 타협적인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홍장을 필두로 한 개혁가들은 전국의 요충지에 근대식 군수공장과 조선소를 건설하여 신식 소총과 대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을 서양으로 파견해 근대식 군사기술을 배우게 했고 전신선을 깔고 광산을 개발하며 대청제국의 외형을 빠르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특히 이홍장은 독일로부터 최신식 철제 전함인 정원호와 진원호를 사들여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서 적수가 없다고 자부하던 아시아 최강의 근대식 해군인 북양함대를 창설해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청제국이 마침내 100년의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강력한 거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양무운동의 이면에는 제국의 심장을 통째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던 치명적인 허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도와 의식은 고치지 않은 채 오직 눈에 보이는 무기와 공장만 바꾸려 했던 중체서용의 한계가 리얼리즘의 장부 위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근대식 공장과 해군의 운영권은 국가가 아닌 이홍장과 같은 한족 군벌들의 사적인 권력 자산으로 전락했습니다. 공장의 관료들은
서양의 기계를 들여오면서 막대한 뒷돈과 뇌물을 챙기기에 바빴고, 군대의 장수들은 매관매직으로 자리를 사고 팔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대한 근대화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파산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자금성의 절대 권력자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제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보다 자신의 사치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북양 함대가 피땀 흘려 쓸 예산과 해군 군비를 통째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영푸연합군의 불꽃 속에 사라졌던 원명원을 대신할 자신만의 거대한 여름별장인 이화원을 건설하고 그 안의 호수에 화려한 대리석 석선을 띄우는데 아낌없이 탕진해버렸습니다. 항실이 이토록 썩어 들어가니 북양 함대의 최신식 군함들은 후련할 포탄을 살 돈이 없어 정작 실전에서는 포탄 속에 화약 대신 모래를 채워 넣어야 하는 처참한 헛개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체제와 정신의 개혁이 없는 기술의 모방은 결국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품에 불과했음이 머지않아 잔혹한 정세의 시험대 위에서 폭로될 운명이었습니다. 1880년대에 접어들자 바다 너머 청나라가 양무운동이라는 거대한 허상 속에서 겉모습만 바꾸고 있을 때 압록강 남쪽의 한반도 땅, 조선의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 속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빗장이 풀린 조선은 근대화의 방향을 두고 격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고, 이 틈을 타 동아시아의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일본 제국이 조선의 목덜미를 낚아채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을 자신들의 완벽한 속국으로 여겨왔던 베이징 자금성의 청나라 조정은 일본이 조선을 장악할 경우 대청제국의 앞마당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공포를 직시했습니다. 1882년 7월, 마침내 청나라가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소나귀에 쥐고 흔들 결정적인 도화선이 당겨졌습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극심한 차별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구식 군인들이 폭발하여 일어난 역사상 가장 격렬한 군사폭동, 이모군란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은 궁궐로 난입하여 민씨 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도륙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는 궁궐을 탈출해 충주로 은밀히 도망쳤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실권을 다시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군란을 수습하려 하자 권력을 빼앗긴 민씨 세력은 바다 너머 청나라의 실력자 이홍장에게 조선 왕실을 구원해달라며 영혼을 판 비참한 사대주의적 구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홍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대 세력을 즉각 출격시켰습니다. 청나라의 명장 오잔영과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이끄는 3,000명의 정예 보병 부대가 한양 도성 안으로 당당하게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조선의 국왕 고종의 친아버지이자 최고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을 무력으로 낚아채어 텐진으로 강제 납치해버리는 가공할 주권유린의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졸지에 조선의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한 청나라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강제로 체결하며 조선을 자신들의 실질적인 속국으로 명문화했고, 조선의 매정과 외교에 잔혹한 간섭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욱균, 박영효 등 조선의 젊은 엘리트 개화파 선비들은 청나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일본처럼 완전한 근대 국가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12월, 그들은 일본 공사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믿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 거대한 쿠데타인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민씨 수급파 대신들의 목을 베고
사흘 동안 권력을 잡은 개화파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폐지하라며 당당한 독립의 청사진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단 사흘 만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1885년 10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군사력으로 무참히 짓밟으며 한반도의 실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베이징 자금성의 청나라 조정은 조선의 목통을 영원히 쥐고 흔들기 위한 거대한 총독관을 한양에 파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안스카이. 당시 고작 26의 나이에 주차, 조선 총리 교섭통상 사직이라는 가공할 타이틀을 달고 조선 땅을 밟은 청나라의 젊은 군벌이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일국의 외교관이 아닌 상국의 황제를 대신해 식민지를 다스리는 거만한 총독이자 조선의 그림자 황왕으로 규정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한양의 용산과 가회동 일대에 대규모 청나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휘두른 10년간의 내정 간섭은 조선 300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모욕적인 폭정이었습니다. 그는 주권국가인 조선의 대궐 창덕궁을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국왕인 고종과 명성황후를 아련하는 자리에서도 가마를 탄 채 대궐뜰 안까지 밀고 들어왔으며 고종이 청나라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에 은밀히 외교관을 파견하려 할 때마다 위안스카이는 군대 세력을 움직여 궁궐을 포위하고 당장 외교관을 소환하지 않으면 왕위를 폐위시키겠다며 잔혹한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위안스카이의 폭정은 정치와 외교를 넘어 조선의 경제적 대동맥까지 뼈째로 털어갔습니다. 그는 청나라 상인들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특권을 부여하여 한양의 유기정과 전국 시정의 상권을 통째로 유린했습니다. 조선의 상인들이 청나라 물산에 밀려 피눈물을 흘리며 파산해 갈 때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전신선 통신망 운영권을 강탈했고 세관까지 청나라 관료들의 손알귀에 집어넣어 조선의 재정장부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래도 청나라는 우리의 상국이며 중화의 기둥이다 라며 눈먼 사대주의적 환상에 매달려 있을 때 위안스카이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과 고열을 문자 그대로 바닥까지 탈탈 털어내고 있었던 약탈자였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지배하던 이 10년의 세월 동안 조선은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박탈당했습니다. 국왕은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조정은 청나라의 눈치만 보며 썩어 들어갔으며 백성들의 민생은 도탄을 넘어 지옥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군벌이 한양에서 영원할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도취해 있던 바로 그 무렵 바다 너머 일본 제국은 청나라의 이 오만한 폭정을 맹정하게 모니터링하며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가 양무운동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속이 텅 빈 것을 간파했고 한반도의 지배권을 청나라로부터 통째로 빼앗아 오기 위한 거대한 군사적 반격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휘두른 10년의 폭정은 청나라에게는 조선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승리의 훈장이었으나 이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일본이라는 굶주린 괴물과 한반도 한복판에서 피비린내 나는 정면 충돌을 벌이게 될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당기는 치명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1894년 조선의 민초들이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맞서 횃불을 들고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의 거대한 불길이 대륙과 열도의 야욕을 깨우는 치명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전주성까지 농민군에게 함락당하자 공포에 질린 조선의 민씨정권은 또다시 한양의 청나라 군벌 위안스카이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가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의 군대 파견을 통보하고 아산만의 병력을 상륙시키자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아온 일본 제국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최정예 대군을 인천항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거대 거인 청나라와 신흥 괴물 일본이 한반도 땅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격돌한 청일전쟁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르자 자금성의 서태후와 이홍장은 자신들이 30년 동안 양무운동으로 키워낸 군사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홍장이 자랑하던 북양함대는 독일에서 들여온 가공할 철제전함 정원호와 진원호를 필두로 아시아 최강의 전력을 자부하고 있었기에 서양의 기술을 급하게 흉내낸 일본의 왜소한 군대쯤은 가볍게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얼리즘의 장부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오만한 지배층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1894년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 수송선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한 일본군은 육지와 바다 양면에서 가공할 속도와 정교한 근대식 전술로 청나라 군대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을 잔혹하게 학살하며 기세를 올린 일본군은 북상하여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대군을 포위했습니다. 평양성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양무운동의 화려한 껍데기는 단 한순간에 처참한 거품으로 화했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서로 공을 다투며 분열했고 정예병이라 자부하던 군사들은 일본군의 정교한 화포장막과 일사불란한 보병 돌격 앞에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평양성이 단 하루 만에 함락당하면서 청나라 군대는 수많은 군량미와 최신식 무기를 고스란히 일본군의 손에 쥐어준 채 압록강 북쪽으로 비참하게 패주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전투 역시 대청제국의 완벽한 파산 선언이었습니다. 1894년 9월 압록강 하구에서 벌어진 황해해전에서 이홍장의 자란이었던 북양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배의 크기와 대포의 구경은 청나라가 압도적이었으나 정작 실전이 벌어지자 가혹한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서태후가 이화원을 짓기 위해 해군 예산을 통째로 가로챈 탓에 북양함대의 거대한 대포 속에는 화약 대신 모래와 진흙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포탄이 일본 군함에 맞아도 터지지 않고 튕겨나가는 황당한 비극 속에서 일본군의 고성능 작약탄과 빠른 속사포를 얻어맞은 청나라의 군함들은 차례로 불타오르며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평양성에서 패주하고 황해바다까지 내어준 대청제국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기에 취한 일본군은 압록강을 넘어 만주 요동반도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고 청나라 해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웨이하이웨이 요새까지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1895년 2월 예산이 잘려 허방만 가득했던 북양함대의 남은 군함들은 일본군의 집중포화 속에 전멸당했고 사령관 정여창은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양무운동의 자란이자 아시아 최강이라 명성을 떨치던 해군력이 완벽하게 파산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군함들이 자금성의 목통인 베이징 앞바다까지 정조준하자 공포에 질린 서태후와 청나라 황실은 결국 노신 이홍장을 일본으로 급파하여 항복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일본의 휴양지 시모노세키의 춘범루에서 동아시아의 주인을 공식적으로 교체하는 잔혹한 항복문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앞에 무릎을 꿇은 이홍장은 청나라 3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혹한 약탈적 조건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조약의 첫머리는 자금성의 지배층에게 가공할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이는 조선을 향한 순수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가 지녀온 조선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통째로 삭제하여 일본이 한반도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삼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잔혹한 외교적 거세였습니다. 이로써 조공과 책봉으로 이어지던 천년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영토와 금융의 약탈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청나라는 제국의 앞마당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요동반도와 남방의 알짜배기 거대 섬 타이완 그리고 팽호 제도를 일본 제국에 영원히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더해 전쟁 배상금으로 자그마치 2억량이라는 천문학적인 은어를 일본에 고스란히 바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시 청나라 조정의 2년치 전체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자 일본 제국의 4년치 국가 예산에 달하는 가공할 액수였습니다. 설융제 시대에 화려했던 부는 이제 열도의 근대화와 군사력을 키워줄 최고의 자본으로 고스란히 역수출되었습니다. 비록 직후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는 간신히 돌려받았으나 그 대가로 일본의 3천만 량의 은화를 추가로 얹어주어야 하는 비참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1899년 말 청일전쟁의 대패배 이후 서양 열강이 대륙을 피자 조각처럼 쪼개어 가져가자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던 청나라 백성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대륙 북부의 산둥성 일대에서 서양의 종교와 철도를 악마의 사술로 규정하고 청나라를 도와 서양 오랑캐를 멸하자는 부청멸량의 슬로건을 내건 거대한 민중 폭동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의화단의 수천만 민초들은 주먹과 칼로 서양의 대포를 막아낼 수 있다는 주술적 광기에 빠진 채 대륙 전역에 기독교 교회를 불태우고 서양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을 무참히 학살하며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금성의 실권자 서태후는 이 광기 어린 민중의 에너지를 보고 기괴한 정치적 도박을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의화단의 민족주의적 분노를 이용해 대륙을 압박하던 서양 열강을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는 파멸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1900년 6월 서태후는 의화단을 자금성 안으로 불러들여 황실의 정식 군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의 서양 강대국들을 향해 감히 전면전을 선포하는 무모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태후의 명령을 받은 의화단과 청나라 관군들은 베이징의 공사관 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서양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을 향해 수십일 동안 한포 사격을 퍼부으며 광기의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서태후가 설계한 광기의 도박은 근대식 중화기로 무장한 열강의 리얼리즘 앞에서는 단 한순간에 파산당할 거품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외교관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까지 가세한 역사상 유례없는 8개국 연합군의 최정예 대군 5만여 명이 대청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1900년 8월 연합군의 대포 앞에 베이징의 성벽이 두부처럼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고 의화단이 자랑하던 주술적 방어선은 연합군의 기관총 불꽃 속에서 고기 반죽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합군이 베이징 도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공포에 질린 서태후는 감금되어 있던 광서제와 대신들을 이끌고 남루한 농민복장으로 변장한 채 시안서안을 향해 비참하고도 가혹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서태후는 광서제가 가장 아끼던 후궁인 진비를
자금성의 좁은 우물 속에 강제로 던져 넣어 살해하는 잔혹한 도끼를 부렸습니다. 주인을 잃고 빗장이 풀린 자금성의 붉은 벽과 황궁은 8개국 연합군의 군화발 아래 무참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서양의 장수들은 황제의 용상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으며 청나라를 조롱했고, 군사들은 황실의 수백 년 된 유물과 보물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며 베이징 전체를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청제국의 신성한 심장 자금성은 오만과 광기의 대가로 외세의 총칼 앞에 뼈째로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안으로 도망쳤던 서태후는 서양 열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죄하며 1901년 굴욕적인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청나라는 자신들의 1년치 예산의 5배가 넘는 자그마치 4억 5천만 냥의 은화를 배상금으로 물어내야 했고, 베이징 한복판에 서양 군대가 영구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광기로 얼룩졌던 의화단 운동과 자금성의 유리는 대청제국의 주권과 재정이 완벽하게 파산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거대한 망국의 최종 서막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장막 뒤에서 제국의 숨통을 쥐고 흔들며 온갖 사치와 권력을 탐했던 희대의 여제 서태후도 73이라는 노쇠한 육신의 한계와 마주하며 현실의 장부 속으로 사라질 카운트다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임박하자 자금성의 차가운 별궁 영대에 10년 동안 죄인처럼 감금되어 있던 꼭두각시 황제 광서제의 운명 역시 파산 선언을 맞이했습니다. 1908년 11월 14일 서태후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평생을 공포에 떨며 개혁의 꿈을 짓밟혔던 47의 광서제가 의문의 급사를 당한 것입니다. 역사학계의 오랜 추적과 현대의 성분 분석 결과는 그가 비참하게 비소로 독살당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광서제가 권력을 잡아 자신을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할 것을 두려워한 서태후가 죽기 직전 조카의 목숨을 길동무로 삼아 낚아챈 잔혹한 막후 정치의 최종장이었습니다. 광서제가 눈을 감자 숨이 헐떡거리던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이어갈 마지막 말판을 자금성의 황금 왕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광서제의 조카이자 순친왕 제풍의 아들인 고작 3살에 불과한 핏덩이 아기 푸이를 청나라의 제11대 황제이자 대청제국의 마지막 주선자로 낙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혹한 세대교체의 서장을 완성한 바로 다음 날인 1908년 11월 15일 서태후 역시 자금성의 깊은 어둠 속에서 50년의 광기와 집착으로 얼룩진 생을 마감하며 쓸쓸하게 퇴장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치를 맡아 조정을 농단하게 하지 말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의 고백이었습니다. 1908년 12월 2일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던 자금성 태화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장하고도 기괴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작 3살 된 아기 황제 푸이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가공할 크기의 황금 용상 위에서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부짖었습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군악과 대신들의 3개국 고드레의 대열 앞에서 아기 황제는 아버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고 싶다. 나 여기서 내려갈래. 라며 떼를 썼습니다. 당황한 그의 아버지 순친왕은 울부짖는 어린 황제를 달래기 위해 곁에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끝납니다. 곧 끝나고 말고요. 이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곧 끝난다는 달램의 대사는 즉위식장에 모인 대신들과
청나라 황족들의 심장을 얼려버릴 치명적인 복선이자 거대한 망국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삼국의 황제가 즉위하는 날 나라가 곧 끝난다고 선언했으니 이 제국의 수명이 정말로 다했구나 라며 탄식을 쏟아내었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대청제국이 3살짜리 아기 황제 푸이와 무능한 만주족 귀족들의 오만함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던 바로 그 절박한 순간, 대륙 중구의 거대 도시 우창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패권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가공할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의 신식군대 내부에서 비밀리에 칼날을 갈고 있던 혁명파 군인들이 마침내 만주족 오랑캐의 조정을 타도하고 한족의 공화국을 세우겠다며 거대한 횃불을 높이 치켜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자 268년을 버텨온 대청제국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신의 혁명의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청나라 조정의 통제력을 비웃듯 대륙 전역을 피빛으로 휩쓸었습니다. 대륙 남부의 성들이 차례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혁명의 정신적 지주였던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며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자금성의 황실은 과거 조선의 그림자 황황으로 군림했던 노련한 군벌 원세계에게 제국의 모든 군사적 권력을 쥐어주며 혁명군을 진압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원세계는 제국을 살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혁명파와 은밀한 마쿠 거래를 통해 내가 아기 황제를 퇴위시키는 대신 나를 중화민국의 초대 대충통으로 만들어달라는 잔혹한 배심의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1912년 2월 12일, 마침내 자금성의 두꺼운 장막 뒤에서 대청제국의 최종 파산 선언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작 6살이 된 마지막 황제 푸이를 대신해 융유태오가 서명한 퇴위조서가 공포된 것입니다. 1616년 누르하치가 만주 벌판에서 7가지 거대한 원한을 품고 7대안의 경문을 던지며 시작되었던 대청제국의 위대한 서사. 중원의 모든 은을 집어삼키며 강의, 옹정, 얼륭의 눈부신 전성기를 구가했던 300년의 대청제국이 단 한 방의 총성과 원세계의 배신 속에서 역사 속으로 쓸쓸히 침몰하는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대국 청나라의 멸망은 압록강 남쪽 한반도 땅에서 이미 나라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던 조선의 운명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루며 망국의 길로 동행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해 쇠사슬이 끊어지자마자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홀로 서기를 시도했으나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본 제국의 거대한 이빨 앞에 주권을 난도질당했습니다. 결국 청나라가 신의 혁명의 폭풍 속에서 멸망하기 불과 2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조선 역시 경술국치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 500년 사직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공과 책봉, 상국과 속국으로 묶여 동아시아의 중심축을 지탱하던 청나라와 조선. 두 나라는 근배화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체제와 정신을 혁신하지 못한 채 겉가죽만 바꾸려 했던 오만함의 대가를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금성의 아기 황제 푸이가 용상에서 쫓겨나 허수아비로 전락해 갈 때, 한양의 순종 황제 역시 이왕가의 이름 아래 일본의 감시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두 거대한 군주제국의 동시 파멸은 시대를 잃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대륙을 붉게 물들였던 자금성의 위용도, 한반도의 사직을 지켜내려던
한양의 푸른 기상도, 도도히 밀려오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 앞에서는 그저 찰나에 바스러지는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낡은 명분장부의 글자만 파고들던 이들의 머리 위로 냉혹한 세계사의 폭풍우가 쏟아졌을 때 남은 것은 타버린 궁궐의 잣더미와 나라 잃은 백성들의 깊은 탄식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시대는 그렇게 황혼 너머로 완전히 저물어 갔습니다. 그러나 자금성의 태화전 마당에 그리고 한양의 창덕궁 뜰 아래에 여전히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장부를 들이밀며 나직하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오만함과 현실을 외면한 방구석의 명분론이 얼마나 참혹한 파산을 불러오는지를 역사는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녹슬어버린 왕관과 찢겨나간 영토의 기억을 품은 채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두 제국의 웅장하고도 쓸쓸한 서사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핏빛 낙인을 역사의 장부 속으로 남겨둔 채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